메모리 반도체의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기존의 커머디티였던 메모리가 스페셜티로 바뀐 게 HBM이라는 아이템이 첫 번째였고요. 이제 후속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메모리라는 것들이 앞으로 라인업이 많아질 건데, 특히 이제 B2C 쪽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리더십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IT의 시인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책 2권 낸 작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요.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었던 기업인데, 최근 1, 2년 사이에서 보면 2등 업체인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예전에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기존에 강자였던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애플이라는 새로운 기업이 떠오르면서 시장을 장악해버렸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헤게모니 변화가 있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범용입니다. 이제 커머디티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점점 스페셜티,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응을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뼈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0년 됐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인 스토리를 써온 기업이에요. 80년대 도쿄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살아남고 결국 일본을 밀어내고 디램에서 1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원조 업체인 도시바를 밀어내고 1등이 됐고, 스마트폰 시대가 됐을 때도 이제 애플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캐치업을 해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1등이 됐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게임만 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성에 젖고 새로운 변화에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6, 7년 사이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게 이제 모든 사업부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우리가 삼성이 압도적인 1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그런 파열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 위기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혁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임기응변을 잘해야 되고요.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재용 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들도 뭔가 이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알려진 것처럼 재무통들이 회사를 쥐고 흔들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하던 거, 그리고 비용 줄이는 거, 이런 쪽으로 막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때는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둔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 사이에 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것도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기 전에 삼성이 그래도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0년 전 정도 보면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뭔가 그 위험을 태킹할 경우 만약에 뭐 어떤 임원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공을 하면 엄청난 상을 줬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상필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깔끔했고, 삼성의 인사 시스템은 다른 재벌 기업들도 배우기 위해서 삼성 출신의 뭐 인력을 데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지금은 삼성이 굉장히 관료화돼 버리고, 뭔가 변화에 둔감하고, 그리고 뭔가를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싹을 못 피게 밟아버리는 그런 나쁜 조직 문화가 꼽히게 된 거죠.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기존의 삼성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삼성 인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드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DS 부문장이 올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갑자기 취임을 했잖아요. 기존의 경계현 사장이 나가시고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문장인데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삼성 종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 SAIT라는 거를 또 겸직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의 미션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동안 삼성에 어떻게 보면 뭔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재무 라인들이 너무 강해서 뭔가 엔지니어들이 길을 못 펴는 뭐 이런 상황들은 이번에도 뭐 별로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재무 라인들, 특히나 이제 사업 지원 TF 쪽이 오히려 더 조직이 강화됐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나 어떤 세간의 평가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HBM 콜 뭐 된다라는 게, 이게 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서 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잖아요. 이제 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고, 일단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 테스트는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일단 통과됐다. 그래서 양산품이 얼마나 된다.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없거든요.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단 제품이 기존의 H200이라는 호퍼 제품에만 적용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블랙웰에 공식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삼성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이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HBM3 8단을 가지고 B200이나 GB200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얼마의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가 꽤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투자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연내 콜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되는 거는 일단 지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내년 1분기, 2분기 안에는, 늦어도 1분기 안에는 돼야지 그래도 내년에 HBM 사업에 대한 뭔가 전망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삼성전자는 업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어요. 내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 EPS에 대한 부분들, 이게 계속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가적으로 보면 이게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냐, 이게 이제 걱정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내년에 하향 조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향하기에는 뭔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가는 슬금슬금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시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하고 기대감의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맞는데 기대감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많은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좋아도 오히려 더 주가는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PBR 기준으로 거의 진짜 뭐 1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굉장히 싸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커머디티였던 메모리가 이제 스페셜티로 바뀐 게 HBM이라는 아이템이 첫 번째였고요. 이제 후속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메모리라는 것들이 앞으로 라인업이 많아질 건데, 특히 이제 B2C 쪽, 우리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리더십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LLW라는 게 있어요. Low Latency Wide I/O. 이게 이제 기존의 디램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위스를 높인 디램. 그리고 뭐 VFO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LPDDR을 수직으로 이제 적층해서 연결해서 약간 마일드 HBM 뭐 이런 컨셉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뭔가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를 저점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뭐 더 안 내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계열을 한 1년 정도의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은 기회가 많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본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덤핑을 쳐서 사실 삼성전자의 적자가 굉장히 누적됐었거든요. 80년대. 근데 이제 PC 시대가 뜨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가성비 높은 디램을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일본을 밀어내고 뭔가 1등이 되는 계기가 됐고, 그때 또 이제 기술의 변곡점도 있었죠. 디램이라는 게 기존에는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회로를 그리는 트렌치 방식이 주류였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스택 방식을 새로 시도해서 그걸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1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시바가 개발할 때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식의 기술을 썼는데,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에 CTF라는 방식,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방식을
새로 도입을 해서 그게 지금처럼 낸드를 수직으로 쌓는 V낸드의 어떤 그런 기술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기술의 변곡점이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기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또 새로운 기술 변곡점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죠.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반도체 업계 이슈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폈잖아요.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이 돼서 트럼프 1기를 거쳐서 사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강화가 된 건데요. 그래서 첨단 제조업을 미국 내로 끌어오는 거였잖아요. 이번 그 제조업 리쇼어링의 핵심이. 근데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이 제조업이라는 게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한 40%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IRA법이었고요. 그게 이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칩스법입니다. 칩스법은 미국이 이제 제조 부문이 해외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취약점이 생겼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됐고, 이를 위해서 파운드리 라인을 미국 내에다가 끌어오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이제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 행정부 때 거의 해외에서 그 제조업 유치한 자금이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기로 한 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한 130조 원 정도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바이든의 법안은 다 후볼제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서 다시 40% 정도의 환급을 해주는 형태인데, 지금 바이든이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TSMC하고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관건이죠. 근데 트럼프 신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요, 1월 20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아내는 거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업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걸 받아내기가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외교부가 움직여서 국가 대 국가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버넌스 자체가 공백 상태잖아요.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뭔가 보조금을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아예 못 받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와 국가대 약속인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걸 좀 깎이는 거는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그 보조금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도 첨단 제조업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내 첨단 제조업이 투자가 유치되면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을 하면 미국인들 고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뭔가 불러들였다면, 이제 당근이라는 거는 보조금이고 채찍은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던 거고요. 트럼프는 일단 나온 거는 채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세금을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트럼프 지금 예비 내각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약속한 건데, 뭐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미국 행정부를 믿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우리도 빨리 카운터파트가 결정돼야겠죠. 지금 뭐 정치적인 혼란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 차원에서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보조금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 그걸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말은 세지만 그래도 협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들을 뭔가 좀 찾아내고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BM4 양산과 관련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로드맵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AI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젠슨 황과 미팅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나오는 루빈 칩에 적용이 되는 메모리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 황이 6개월 먼저 공급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요청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HBM4의 완성도가 SK하이닉스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좀 요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문제는 HBM4라는 아이템 자체도 문제지만 그 HBM4를 만들기 위해서 코어 다이라는 D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1B 공정이나 1C 공정이 필요한데 지금 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A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1A는 14나노대, 1B는 12나노대, 1C는 11나노대 정도인데 지금 14나노대에서 뭔가 설계 결함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제 14나노가 해결이 돼야 12나노, 11나노도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난제인 상황이죠. HBM4로 인해 기존 반도체 업계와 다른 판이 짜여진다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HBM3, 3E하고 HBM4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HBM4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맞고요. 근데 기존의 기술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HBM4부터 잘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HBM4도 기본적으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D램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쌓아서 연결하는 기술도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뭔가 퀀텀 점프를 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HBM3E하고 HBM4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더 최적화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맞춤형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그냥 기성복 가져가서 어느 정도 수선해서 내 몸에 맞춘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요. HBM4는 원단부터 거의 그냥 재단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빅테크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게 완전히 다른 HBM4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D램을 쌓기 전에 제일 밑단에 베이스 다이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삼성도 원래는 그 베이스 다이는 자체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객사들이 원하는 거를 삼성 파운드리만으로는 영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TSMC하고 손을 잡고 HBM4의 베이스 다이를 협력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적과의 협력도 지금 마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만 행사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4 시장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HBM4까지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엔비디아가 6개월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만 봐도 기술 완성도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지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12단, 16단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율이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HBM을 쌓고 연결하는 기술 중에 이 기술 방식 자체가 하이닉스만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같은 기술 방식이고요. 이게 NCF라는 방식이에요.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이고 칩과 칩 사이에 필름을 깔아서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고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MR 머프라는 기술을 쓰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방열 성능도 TC-NCF 방식에 비해서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제조의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탭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안에 누가 생산성이 더 뛰어나냐 보면 MR 머프 방식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초격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HBM4E부터 이제 뭔가 삼성이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새로운 공정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HBM이 막 부상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불과 몇 달 전까지 굉장히 꿈꿨던 게 있죠. 하이엔드 쪽은 HBM에서 막대한 이제 이익을 내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D램, DDR4나 LPDDR4 같은 레거시들은 갑자기 선단 공정으로 HBM으로 많이 전환하니까 공급이 줄잖아요. 그런데 공급하는 회사는 메모리 3사밖에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플레이어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메모리도 그러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네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디스플레이 컴퓨터 화면이 CRT에서 LCD로 전환될 때 CRT를 만들던 회사도 나중에는 이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많은 이익을 냈거든요. 이걸 이번에도 기대했는데 갑자기 막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이게 가격을 폭락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메모리 회사들이 꿈꾸던 그 주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HBM 쪽에 이 비중이 제일 취약한 삼성전자가 제일 피해를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거시 쪽은 거의 지금 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DDR4나 LPDDR4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CXMT가 만든 메모리를 자국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PC 업체한테 쓰도록 어느 정도 할당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쓸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현금 리베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하니까 물론 품질은 떨어지지만 이제 그런 메리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CXMT로 특히 중국 그 로컬 셋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바꾸고 있고 원래 그거는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데미지가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전방 시장이 삼성전자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메모리의 주요 수요처를 한 3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B2B 쪽은 이제 서버 시장입니다. 이게 전체 D램에서 한 4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 그리고 PC가 10% 초중반 정도 됩니다. 요 3개가 제일 중요한 수요처인데 SK하이닉스는 지금 B2B 쪽인 서버 시장, 그 중에서도 AI 서버 같은 하이엔드 쪽에 굉장히 많은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C하고 스마트폰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이제 물론 삼성도 서버 쪽에 팔긴 하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서버 시장의 수요만 잘 보면 되는데 그러면 서버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버를 사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투자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캐펙스가 꺾이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HBM 쪽에서 이익 기여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 시기열을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내에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이제 내년 5월쯤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시기열을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